일단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북한의 탈주민 사회,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그런 미래를 한번 좀 함께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리얼리티와 유니티였는데, 사실은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이 제목을 좀 계속 사용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 리얼리티는 영어로 리얼리티인데 번역하면 이제 우리의 현실 같은 거잖아요. 유니티는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통일을 바라보는 거라서, 현실과 통일 사이에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그 간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네, 아래 버튼. 네. 저는, 함경북도 경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경흥군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아오지라고 하면은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아오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아오지 하트 표시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어서, 이렇게, 이게 구글 맵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한국 지도로는 못 보거든요. 근데 구글 지도에 가면 더 확대돼서 깨끗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은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쯤 때까지 은덕군으로 불렸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경흥군이었는데, 1976년에 김일성이 이곳에 방문을 해서, 최고 지도자가 한 번씩 방문을 하면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은덕으로 바뀌었는데, 왜 은덕으로 바뀌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맞습니다. 은덕을 입었다 해서 은덕군으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9년에 행정 개편하면서 다시 경흥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 여기가 이제 러시아, 여기가 이제 북한.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여기 항상 두만강과 여기 삼각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의 국경, 교두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제가 항상 이곳으로 이제 다니기도 하고, 이곳에 산에 나무하러 가고, 또는 이제 이삭 주우러 가거나 하면은 항상 두만강 이쪽에 주택이 몇 개 없는데 가끔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건너편에 바라보면서, 중국의 저 주택의 지붕에는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옥수수, 뭐 고추 이런 것들 말린다고 이렇게 가득한데, 우리 고향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삭 주우러 다니고, 그래서 저기는 참 풍성하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2000년에 처음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탈북하진 않고 좀 더 이제 내려가면 이제 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중국의 도문시가 있는데요. 남양 노동자구라고 하죠. 예, 거기로 이제 건넜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제가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소학교를 다녔는데, 감사하게도 다니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공안이 와서 저희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송이 됐다가 다시 고향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탈북을 할 때 엄마 손을 잡고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 4인 가족인데 제 위에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누나와 어머니는 1998년 1월 31일쯤에 먼저 탈북을 하셨고, 그때는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가지고 한 달 뒤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가서 식량을 구하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서 2년 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저를 데리고 다시 탈북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어머니가 그 사이에 서로 탈북을 잡혔더라고요. 네, 2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연길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랑의 집 같은 데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원은 아닌데 그냥 민간 집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는 곳인데, 저와 같은 탈북 청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살다가 학교 시간에 붙잡혀서 북송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2004년에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이때 탈북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먼저 정착을 한 어머니가 브로커를 보내서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탈출의 기회를 얻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건너서 캄보디아를 건너서 2004년 9월 21일 날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여정은 뭐 다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쉽진 않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특히 캄보디아에서 이게 지역마다 브로커가 다 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길에 워낙 이게
계획된 일정대로 안 되잖아요. 막 지체되고 막 흩어지고 붙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소요되면 그만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던 브로커가 저희 어머니에게 1만 달러를 더 요구를 하셨어요. 이미 1만 달러를 더 지급을 했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그 감당할 수가 없죠. 저희 어머니는 2002년 12월 22일 날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 반 만에 지금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저를 구출을 하는 건데 1만 달러를 더 달라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캄보디아에 있던 이 브로커가 저희를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넘겼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랑 사이가 꽤 좋았거든요. 뭐 여전히 뭐 관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이 있었는데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를 이제 취조하고 다만 바로 데려가지는 못하고 외국이니까 캄보디아가 그래서 외국인 그 캄보디아 경찰 구류소 거기에 수감됐다가 18일 날에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냥 탈출한 건 아니고요. 캄보디아 그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숨겨놨던 돈 한 100달러 정도를 꺼내서 그 캄보디아 간수죠. 교도관에게 줘서 국제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고 1분 만에 통화를 끊고 그리고 모르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3일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안 오더라고요. 3일, 4일, 5일, 10일. 근데 18일째에 왔어요.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날에 바로 저희를 구출을 해서 비행기 타고 바로 한국에 온 거예요. 그게 9월 21일이었어요. 한국에 와서야 나중에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뭐 국정원에도 전화하고 외교부에 전화하고 뭐 통일부에 전화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전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18일 동안에 결국은 한국 대사관이든 국정원이든 외교부든 어디든 간에 모르겠어요. 임시 여권인가요? 임시 여권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와서 당일에 저희를 꺼내서 비행기 타고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첩보전 같은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 대사관에서는 왜 3일 만에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왔을까라는 게 항상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라기보다 질문인데 모르겠어요. 뭐 기적이라는 말밖에 따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아오지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저는 제 고향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유명하잖아요. 뭐 수용소가 있다더라 등등.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하나를 하면 아오지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습니다. 네, 없고 그냥 일반 감옥 같은 건 있죠. 예, 일반 감옥 같은 거. 정치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이렇게 소비하는 뭐 북한 축구 대표팀이 지면은 아오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더라 이런 얘기는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없습니다. 잠깐 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철조망을 건너고 있죠. 이 건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19살이에요. 한스 콜라드 슈만이라고 동독 군인이었습니다. 경비대 소속이고 작戦자 출신이고, 이 사람이 베를린 장벽을 최초로 넘은 사람이에요. 예, 여기를 최초로 넘은 거죠. 이때, 이 사람이 이 콜라드 슈만인데 서 있었는데 이때 막 이 서쪽에서 이쪽이 건너편에서 야, 나 넘어와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다다닥 넘어서 딱 넘었는데 여기 사진 찍고 있죠. 사진 찍고 있고 또 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또 사진 작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찰칵찰칵 찍어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뭐 내 마음을 알아보니까 서독 경찰에서 이미 뭐 어떤 정보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피터 라이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다음 날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자유를 향한 도약이었어요. 하필이면 8월 15일이네요. 우리의 해방절이죠. 예, 이 사람도 뭐 우리 해방과 상관없지만 어쨌든 해방을 위해서 건넜는데 자유를 향한 도약이라고 해서 다음 날에 전 세계 자유 진영 언론에 냉전의 상징으로 이제 대서특필됐습니다. 뭐 사회주의를 탈출한 거니까. 그리고 이 사진은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으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세계 역사의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입니다. 예. 소독에서 결혼하고 아우디라는 자동차 공장 회사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산 거죠. 그런데
불과 한 30년쯤 만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열렸죠. 동독에서 라이프치히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 발표를 우발적으로 발표를 하죠. 어쨌든 역사라는 건 뭐 그렇게도 시작이 되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이 사람이 소회를 남겼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이후에야 나는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다. 소독은 자유국가였잖아요. 독재국가를 탈출해서 소독에서 살았지만 30년쯤 지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자기가 진정 자유를 느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으니까 고향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갔어요. 뭐 실제 기차 타고 간지는 모르겠지만 갔습니다. 네. 갔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신자라고. 이 콜라드 슈만이 좀 이렇게 충격받은 거예요. 통일도 됐겠다. 드디어 이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는데 왔더니 배신자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자살을 합니다. 한 8년 뒤인가요? 8년 뒤쯤에 소독에서 우울증을 계속 앓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건넜던 철조망이에요. 이 사람이 소독에서는 영웅이었어요. 그렇죠? 자유를 상징한 영웅. 근데 동독에서는 배신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영웅과 배신자 사이를 이제 오가는 거죠. 딱 이 경계를 하나 두고 결국 이 사람의 생은 자살로 마감을 했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긴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통일이 되거나 또는 뭐 여행이 자유화됐다라고 하더라도 가는 날이 있게 되면 가족을 찾아갈 텐데요. 그때 저희 친척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똑같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이 친구들이, 나의 고향 사람들이 반겨줄까? 아니면 적어도 고생했다고 말을 해줄까? 라는 게 저의 이제 존재론적 고민이에요. 그래서 나도 남한에서 먼저 도망쳐 왔지만 열심히 살았어. 그냥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나름 고향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어.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 이게 저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서 북한 이탈 주민 3만 5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의 고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스 콜라드 슈만의 고민은 개인 사적인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분단이 주는 우리 안의 고통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쭉 해봤고요. 저한테 붙이는 이런 호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가라기도 하고, 뭐 국회에서 일을 하니까 비서관 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가지 일을 해서 열심히 돈 벌면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저것 멀티 잡을 갖고 살아야 겨우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일종의 엔잡러 시대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주로 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작가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오지까지라는 제 책이 이제 단독 저서인데, 제가 북한에서 탈출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살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것, 느꼈던 것,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었습니다. 일종의 저의 에세이고요. 리얼리티와 유니티는 이 강의 제목이기도 한데, 저 같은 사람들, 북한 이탈 청년들, 더 나아가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론적 고민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의 삶을 조금 더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세계 공점이다.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통일관, 북한관에 대해서 쓰기도 했고,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그들의 존재론적 위치, 주체성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썼습니다. 사실 본업은 이제 연구자인데요. 건국대학교에서 현재 통일인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부터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지난한 일들이 남았고요. 제 관심 분야는 이런 것들이에요. 탈식민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또는 탈민족주의 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그 전에 사실은 의회 정치와 선거제도를 연구를 해서 대표성의 부분을 좀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다양한 정당이 있어서 다당제를 뭐 가져가고 있지만 실제로 다당제는 아니죠. 예, 거대 양당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대 양당제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다양한 집단을 대변할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일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여기 김두관 의원실, 그리고 김영춘 의원실,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 하실 때 제가 비서관으로 또 비서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여의도 정치를 좀 관심 있게 가졌는데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정치를 저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왜냐면 오자마자 저는 먼저 왔을 뿐이지 제가 특별히 운이 좋거나 실력이 있어서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 기여를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굉장히 좀 두리뭉술했죠, 당시에는. 왜냐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치열한 줄 몰랐으니까. 네, 근데 살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소망을 놓지는 않고,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분단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쨌든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과연 그 고민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좀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분단 시대에,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한다면 전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컨설턴트 일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컨설팅을 했습니다. 당선도 됐고 그 외에 뭐 칼럼도 쓰는데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 글을 써서 칼럼 써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뭐 라디오도 좀 했었고요. 그 외에 뭐 강사로 또 하는데 제 고민은 이거예요. 통일해야 되죠. 중요하죠. 근데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통일에 개인의 서사, 과연 우리 존중받을 수 있는 통일은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실과 통일 사이, 이 리얼리티와 유니티인데, 이 현실과 통일 사이에 괴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잖아요. 예. 괴리가 있고 간극이 너무 커서 통일이 직접적인 우리의 관심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정체성이 갇힌 사람들이라고. 어떤 그 전에 이런 개념을 하고 싶습니다. 온톨로지라는 이제 과학 철학 쪽 개념이 존재에 영향을 미칠 쓰는 건데, 즉 이제 존재에 대한 개념 분류를 통해서 존재를 이해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컴퓨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 사칙연산을 하는 기계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은 그걸 우리가 온톨로지라는 개념인데, 즉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이제 큰 계산기로 호칭을 붙이고 이해할 것인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유하려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개념은 결국은 단어로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단어는 호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칭이라는 것은 이 존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의 문제는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통 이제 탈북민이라고 부르죠.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는 탈북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집단의 이름으로 항상 규정을 하는데, 이렇게 집단의 이름으로 계속 규정을 하면은 북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분명 저의 일부는 맞습니다. 예. 저는 북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년을 살았고, 한국에서 지금 올해로 21년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았어요. 예. 자본주의 밥을 더 많이 먹었죠. 예. 자본주의 피가 더 많이 흐르고. 하지만 그 연도와 상관없이 제가 어디서 왔냐, 그 출신 하나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조경일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이 정체성에 갇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35,000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근데 그게 이제부터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탈북이라고 부르죠. 탈북민 또는 세터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정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이고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북향민으로 한번 부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무 호칭도 부르지 않는 게 최고죠.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요. 주민등록증이 있고 동일해요.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하지만 정책상에 여전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불러야 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하지만 최고의 베스트는 호칭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불러야 한다면 저는 이왕이면 북향민으로 부르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탈북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북한을 떠났다. 이제 벗어난다는 것을 이제 사유를 하죠. 그래서 탈출자, 뭐 탈주자, 이탈자 이렇게 용어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상에서 이탈된 존재를 우리는 이제 보통 탈을 붙이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단절을 의미합니다. 북한과의 완전 단절, 완전 벗어나 버렸으니까 고향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죠. 근데 저는 북향민이라고 사유하는 이유가 향을 기준으로 사유를 하거든요. 고향이 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향민도 있잖아요. 실향민은 고향이 북한이지만 그들의 고향은 더 이상 없어요. 70년, 80년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이 돌아가도 고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상실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둘 다. 하지만 집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이 북향민들은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여전히 그곳이 고향이 집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분단 때문에 못 가지만 이들이 고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미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새롭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즉 단절이 아닌 연결이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냐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한국 사회는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보통 뭐 먼저 통일이다라는 말도 하고 뭐 통일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샘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불리든 간에 만약 북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 먼저 통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들의 삶이 그런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 뒤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 언제든 북한이 열리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통일되든 여행을 하든 이 사람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배신자가 아니라. 네. 북에서 온 사람들 북한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남한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디 쪽이냐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정체성의 고민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합니다. 네. 이런 거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가족이 남아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립기도 하고 뭐 그 사회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정이 그리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탈출을 했고 증오합니다. 얼마나 미워요. 그 고통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회복돼야 할 곳이잖아요. 고향 땅은 회복돼야 할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탈북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같이 느끼기도 하고 또 소수자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거울 효과라는 게 있죠. 한국 사회는 북한 사회를 또는 탈북민을 통해서 이 북한을 이해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하면은 너희 나라는 왜 저러냐? 라는 농담도 하고 즉 북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호감도가 올라가고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호감도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은 거울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꾸 북한을 이렇게 사유하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이건 어느 사회나 좀 비슷한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인데 북한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남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과연 그래야 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중 정체성, 유연한 정체성 북한이라는 정체성과 남한이라는 정체성을 두 개 다 가지고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초연결 사회잖아요. 다양성의 시대이고 다문화의 시대잖아요. 단일한 정체성을 산다는 것은 타 정체성을 쉽게 배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장점이에요. 잘 활용하면. 그런데 이 정체성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불편한 짐이 돼버렸죠. 지금은. 왜냐하면 뭐 탈북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환대받는 거라면 사실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소비되느냐? 북한 출신이라는 게 사실은 상징 자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북한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만이 갖고 있는 큰 메리트가 있어요. 잘 쓰면 메리트고 안 쓰면 이제 안 좋은 딱지가 되는 거죠. 즉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이 고유한 경험을 저는 갖고 있어요. 북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북한의 경험을 얘기할 때 이 기억에 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했던 나쁜 짓은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과장해도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즉 고유한 경험은 기억이 쉽게 보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북한에는 가짜뉴스가 많은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미디어는 왜곡하죠. 뭐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예능이잖아요. 이거 예능은 시청률을 먹고 삽니다. 시청률을 높이려면은 자극적이어야 되고 드라마틱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왜곡이 생기고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확증 편향된 정보를 수용하는 겁니다. 아, 북한이 저렇게 지옥이었어? 북한이 저렇다고 등등. 그래서 심지어 같은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서도 서로 신뢰를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 하냐고. 왜냐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 간의 이동이 어려워요. 여행 가려면 여행 허가증이 필요한데 여행 허가증 쉽게 안 내주죠. 가령 뭐 부모님이 사망했다거나 등등 케이스가 있어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행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타 지역의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나마 휴대폰이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북한 인구 넷 중 한 명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알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증 편향이 생기고 이 확증 편향된 정보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수용하게 되면 즉 단일화된 관점밖에 없는 겁니다. 즉 북한을 계속 이렇게 나쁜 이미지, 악한 이미지로만 소비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북한은 악동인 거죠, 그냥. 예. 물론 북한이 나쁘지만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존재 규정의 문제는 좀 중요한 질문도 하게 되죠.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북한에 산 사람은 우리는 누구인가? 또 재미교포도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죠. 이 분단으로 인한 갈등이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중적 시선, 경계심을 작동시키는 것. 이중적 시선이란 건 우리가 그냥 이중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동일하게 안 보는 것이죠. 경계심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경계하는 건데요.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인데, 이 브루드웨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만든 개념인데, 인간 행위를 상징하는 무의식적 성향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교육이에요. 이 복잡한 교육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사회화의 산물인 겁니다. 예. 직접적으로 교육받지 않지만 이 교육 체계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거죠. 그리고 체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로 이제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단의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통일인문학과의 주요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분단 체제 간의 대립을 넘어서 이 삶에 체화된 이 구조, 즉 우리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이 굉장히 이 어색한 이 구조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체화가 돼 있는데 끊임없이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계속. 즉 우리 스스로 계속 분단 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게 뭐냐면 너 종북이야, 넌 빨갱이야, 뭐 이런 겁니다. 예,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법론이 다르면 일단 이렇게 라벨링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갈등 사회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적이고, 그게 옳고 그르고가 맞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를 쉽게 이렇게 타자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죠. 사고도 양극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해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해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피해자거든요. 사실은 이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피해자거든요. 가령
조경일 저 친구 비전향 탈북자야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히 예. 이 비전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비전향 장기수를 지칭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사상 전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민주당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예요.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랑 일을 했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향 탈북자.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무의식적, 아까 아비투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제2의 본성입니다. 제1의 본성은 MBTI 같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 근데 제2의 본성은 사회화된 이런 거예요. 탈북자들은 당연히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빨갱이야. 다시 돌아가. 간첩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전향 탈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뭘 전해야 되는지. 예. 이게 우리 안에 모순으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호명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3만 5천 명이면은 굉장히 소수예요. 대한민국 인구를 5,300만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했을 때 쉽게 통계적으로만 봐도 0.0068%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길에서 만날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소수잖아요. 조선족이 지금 한국 사회에 70만에서 80만 사이에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재외국민 등등 합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 있어요. 250만 정도 되네요. 네. 우리는 다문화 사회예요. 좀 지역에 내려가면, 전라남도 어디에 내려가면 초등학교 학생 5 중에 1명은 저기 다문화 출신이에요. 예. 학급에 다문화 출신이 20% 이상 넘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은 그 사회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님이 4명이나 나왔어요. 항상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집단의 규모로만 보면은 정치적 대표성이 적어야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조선족 집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없잖아요. 아젠다도 없고 조선족이 언제 이슈가 되나요? 가끔 영화에나 이슈가 되죠. 뭐 대림동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범죄 도시라든가 조선족을 우리가 그렇게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북한 이탈 주민을 정치에 호명하는 건 2가지 정도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수적인 호명, 즉 보수 정치 진영에서만 호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 4명이나 나왔고 고위공직자도 이미 나왔고 차관급도 나왔고 계속 있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기회가 온 거니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죠. 민주당은 못했죠. 안 했죠. 그건 진보 진영의 한계입니다. 해야 되죠, 언젠가는. 또 하나는 항상 피해자로만 호명한다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 북한에서 독재 체제에서 억압당한 존재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나의 고통을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군부대에 가서 안보 강연을 간증하고, 즉 우리가 고통받은 걸 그대로 간증하고 인권 탄압을 간증하고 북한 독재 체제 실상을 간증하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만 소비되는 겁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체성이 이 2가지로만 호명되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 갇혀버린 겁니다. 예.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간첩이 되는 거예요. 예. 비전향이 되는 겁니다. 예. 저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한국 사회에서. 이게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렇게 만든 조사 그리고 영상인데, 이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인터뷰예요. 너 간첩 아니야? 이런 질문을 듣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탈북한 게 그게 뭐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희들 총 쏘는 것밖에 모르잖아. 니들 할 줄 아는 게 뭔데? 평가절하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을. 저 북한놈. 노동 현장에 갔더니 저 북한놈이야, 너 저기 삽 하나 가져와. 실제 증언들입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너희들 세금 도둑이잖아. 너희들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세금만 축 내지. 아, 불편한 돌덩어리들. 너희들이 얹혀 사는 게 너무 싫다. 고향이 어디예요? 하면 고향 저 함경북도 경흥 아우지입니다 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건데, 저 강원도예요 라고 차라리 고향을 거짓말로 답변을 해요. 왜죠?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고향을 밝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강원도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로는 조선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조선족과 말투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그 출신 때문에 20% 정도는 평가절하된다는 거죠. 예, 실제 자기 능력과 별개로 출신이 이 사람의 평가를 이제 절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 인식은 당연히 이렇게 높고, 예, 언어 소통의 방식 때문에 차별을 겪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고,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자주 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출신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대화 도중에 저 고향이 북한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칭찬을 한 거죠. 왜냐면 잘 적응한 것 같으니까. 예. 피부도 밝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고상한 티가 안 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북한에서 온 티가 안 나니까 잘 적응했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 같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칭찬 아니죠. 네. 왜냐면 저는 2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같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그때부터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 나는 결코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존재론적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차별 또는 편견은 몰라서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차별인지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북한 이달 주민들에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 또 한국 사람 같다라는 말은 분명한 건 차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 같아요라는 말은 보통 우리 외국인한테 하죠. 한국말 굉장히 잘하는 샘 오칠이라든가 샘 해밍턴이라든가 그런 대한 외국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한국 사람 같다고 얘기하니까 정체성이 고민 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하면은 그 그림자가 탈북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예. 예민해지죠. 그리고 거의 공무원, 거의 아니어도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 북한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상담하다가 말투가 북한 사람이면 이제 그 민원인들이 막 이렇게 행패 부리기도 하죠. 소수지만 어쨌든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이 존재들의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아, 우리는 말이 통하는 외국인인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탈북민이라는 것은 이 평생 붙는 꼬리표잖아요. 저는 이제 탈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렇게 붙여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말도 이제 서울말로 고치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죠. 하지만 언젠가 여러 방법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저는 국회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국회는 공개 채용 나오거든요. 거기 막 자소서, 이력서 써서 넣습니다. 10번, 20번 넣었어요.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고향이 북한이고 저의 소명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고 등등등 막 이렇게 솔직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 첨삭 많이 받거든요. 학원도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썼죠.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안 와요. 1차 서류 통과가 연락이 안 와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뭐 실력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실력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혹시 내가 자소서에 내 출신을 밝혀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지웠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 흉내를 낸 거죠. 한국에서의 경험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차 서류 통과율이 0%에서 30-4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1차 서류 통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면접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하는데 제 말투가 좀 이렇게 아직 어색하거든요, 어딘가에. 왜냐면 제가 서울말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말도 아니고 함경도 말도 아니고 조선족 말도 아니고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센스가 좀 빨라가지고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또 서류로는 이제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면전에서 이렇게 숨기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북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면접 내용이 바뀝니다. 면접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뭐 언제 탈북했느냐, 어떠냐 등등등 이런 이야기죠. 직무 역량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죠. 또 이력서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투를 굉장히 많이
바꿔요. 서울말로. 말투를 들어서는 모르죠. 또 이제 고등학교란을 보고도 이제 물어봐요. 왜냐면 한국은 어떤 사회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제 똘똘 뭉친 사회잖아요. 예. 그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초중고를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란에 검정고시를 쓰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검정고시 했냐고. 그럼 또 그때 제 출신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서 면접이 끝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모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등등 탈락이죠. 근데 그게, 북한에서 와서 탈락인지 실제 영향이 없는 건지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찜찜하잖아요. 예. 이렇게 북에서 온 청년들은 이런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생존 현장에서. 왜냐면 탈북민이라는 존재들은 검증이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존족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김밥집에 가도 다 존족 분들이 서빙해 주시고, 존족이 없으면 우리 서비스업이 망할걸요? 그만큼 일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족을 특별히 우리 존족들 보면서 중국 공산당이 보낸 간첩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대는 할지언정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북에서 온 사람들은 둘 다 있다는 거죠. 정체성을 여전히 의심한다는 것이죠. 가령 비자나 다부자라거나 빨갱이라거나 간첩이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죠. 예. 즉 검증이 필요한 존재로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차별, 부정적 보도 아까 같은 내용들이죠. OECD 국가 자살률을 보면 한국 1위입니다. 거의 20년째. 요게 한국이에요. 여기 리투아니아예요. 리투아니아 뭐 잘 모르잖아요. 거기는 워낙 빈공국이니까. 이거 빼면 한국은 항상 1위예요. 이렇게. 올해도 2022년 기준이니까 올해도 1위네. 근데 북한 이탈 주민 자살률은 3배예요. 한국인의 3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동포의 나라에 왔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 소수는 이렇게 자살을 합니다.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거기에 3배라고 하니까 이건 단순히 통계로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서 백골이 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30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저 봉천동에서 한성욱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죠.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탈북해서 한국에 갔는데 굶어 죽었어요. 이건 비극이죠.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것뿐 아니에요. 근속 근무 기간도 보면은 요새 뭐 직업을 많이 이동한다고 해도 한국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근속 근무 기간이 72에서 74개월입니다. 한 회사에 5년은 있다가 이직한다는 얘기죠. 근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33개월 정도입니다. 3년 못 버티고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 버티기 힘들어서. 버티기 힘든 거는 일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 수도 있지만 소통을 하지 못해서 그 안에 편견과 차별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엊그젠가 뉴스 나왔죠. 북한 탈북민 출신 20대 청년이 군인이죠. 군대 갔다가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건물 위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행이죠. 예, 사망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 고백이 너무 따돌림 당했다. 짭 한국인이랬나? 여러 가지로 이제 차별하는 거예요. 왜냐면 탈북 출신이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 2022년 1월 1일 날에 30대 탈북 남성이 자신이 넘어왔던 휴전선을 다시 넘어서 월북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간첩이다 막 도배를 했어요. 왜냐면 철조망을 넘는 게 아무나 못할 것 같으니까 간첩이라고 하죠. 근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후속 보도들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외롭게 한국에서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 경제적인 거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뭐 심지어 뭐 막노동해도 먹고 사는 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이 있듯이 외롭잖아요. 예. 심지어 외로운 것을 넘어서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가해진이나 가혹한 타자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로워서 결국은 돌아간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북에서는 굶주렸지만 내 친척들이 있었고 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다. 한국에서는 물질적인 것은 내가 해결됐지만 나머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36명 정도가 북으로 다시 월북을 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회유돼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한 3, 4천 명 가량은 3만 5천 명 중에 3, 4천 명 가량은 월남했습니다. 아니죠. 월남이 아니라 탈남이죠. 탈남했죠. 저기 유럽, 뭐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등 더 나은 국가로 갔죠.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복지가 좋으니까 간 것도 있고 뭐 교육이 좋아서 간 것도 있고 근데 또 하나 그중에 이유 하나가 내가 동포의 나라에서 동포들에게 탈북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니 차라리 유럽으로 가서 외국인들한테 아시안 중에 한 명으로 차별을 받는 게 낫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럽도 차별하잖아요. 근데 탈북자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에이시안이라고 차별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분간을 못하니까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동포한테 차별받는 것보다 외국인한테 차별받는 게 낫다는 얘기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탈북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정체성을 갖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정체성을 지워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최유한의 장편 소설 새벽의 그림자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분 자체가 두려움의 이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영주는 서울 사람보다 표준 한국어를 잘 쓰는 탈북자도 많다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표준 한국어를 잘 쓰는 게 생존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탈북자라는 출신을 알게 되는 순간 쏟아지는 호기심, 경계와 동정을 호의로 포장한 눈빛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탈남한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네, 그랬다가 거기도 살기 어려우니까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한 800명 정도 여전히 유럽에서 또는 저기 미국 영미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신분증은 갔는데 이걸로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라는 호칭에 내재된 한국 사회의 무시와 혐오, 관심으로 포장된 동정의 시선들이 때로는 실제 이들의 정착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단지 나 차별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은 학업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친구를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북한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완전히 살 거야. 북한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떼뺏기는 거죠, 완전히. 예. 말투도 바꾸고 스타일도 바꾸고 다 합니다. 예. 즉 자기가 지난 10년, 20년, 30년 살아왔던 과거를 다 지워내는 거죠. 자기 역사를 지우고 자기 서사를 지웁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하다는 게 북한민들에게 평범하다는 것은 탈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것이죠. 이 구조적 강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6년을 총리로 재임했거든요. 동독 출신이잖아요. 16년 재임하고 2023년에 은퇴할 때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사였어요. 거기서 은퇴 연설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은 물리적으로는 통일됐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독일 통일을 거의 교과서처럼 이제 보고 있는데 독일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왜 소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이 소독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강요하는가? 라고 했어요. 똑같죠, 이건. 한국 사회가 북한 사람들에게,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 똑같은 거예요. 즉, 속성으로 학습된 한국인이 되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속성으로 학습된 독일인이 되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동소독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계속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돈 많이 벌고 뭐 빌딩도 여러 개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또 실패한 사람들도 다 있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실패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저는 좀 달라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평균에 잘 스며드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즉 출신의 차별을 극복하고 또는 숨기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즉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평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민과의 사회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통합이 이제 쟁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회통합은 어떤 통합인가? 만약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면, 지워서 한국 사람이 된다면 그게 이제 잘 통합된 사회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존 베리의 문화변형이라는 모델인데, 이 통합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가 있죠. 자기 문화 유지 정도 축이 있고 새로운 문화 수용하는 정도. 즉 뭐냐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수용도가 높으냐, 또 자기 문화 유지, 즉 북한에서의 자기 경험과 문화를 얼마나 유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의 문화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문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 수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화가 되죠. 그러다가 월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탈남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화되는 그룹들이 있고, 또 북한이라는 사회 나 너무 싫어, 너무 혐오해, 증오해. 그런데 한국이라는 사회도 너무 강압적이야. 다국민들을 자꾸 차별하고 편견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리된 그룹들이죠. 네. 한국에 살아가지만 분리된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 나 너무 싫어. 나 혐오스러워. 한국 나야 한국 사람처럼 살 거야. 나 이제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또 완전히 스스로 동화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북한 탈주민 정책도 사실은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북한이라는 자기의 정체성, 삶을 완전히 지운 사람들이에요. 말투를 바꾸고 고향 어디냐 물어보면 강원도에 존적에 얘기하고, 즉 자신의 삶과 자신의 역사와 자기 서사를 다 지워서 사는 사람들이 동화인데, 이 상태가 과연 사회통합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즉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 북한 출신이라는 그 역사가 불편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 사람 하나의 경험 자본으로 만들어주고, 한국에서의 삶도, 새로운 삶도 또 다른 이제 경험 자본이 되면, 이 두 개의 경험 자본, 굉장히 훌륭한 자본이잖아요. 이 자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사회통합이 잘 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으로 인정을 일단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화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의 정서에 맞게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뭐 법과 원칙에 지키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잘. 하지만 그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편견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대와 냉대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대받는 사람들, 냉대받는 사람들, 이건 조금 아까 제가 보수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해탈 주민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주시민이고 주체적 시민이잖아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해탈 주민들은 주체적 시민의 자격을 저는 박탈당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좀 세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 해탈 주민들이 정치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러듯이. 근데 북한 해탈 주민들 중에 나는 뭐 윤석열이 좋아, 뭐 나는 뭐 이명박이 좋아 등등 보수 정치를 지지하면은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공격을 안 받습니다. 근데 진보 정치를 지지하면, 민주 정치를 지지하면 막 비난이 막 쇄도해요. 그럴 거면 왜 탈북했느냐, 종북 정당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등등등등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심지어 같은 탈북민들끼리도 그래요.
막 그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같은 탈북민들한테서도 이제 간첩 소리를 늘상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한국 사회는 한국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목소리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이제 정치성 검증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사상전향을 안 했네. 태영호 의원이 2021년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인영 장관 후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사상전향 했습니까? 북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사상전향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이 사상전향 했냐는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기도 한데 북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가해자면서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분단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완전 뒤틀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이제 말을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통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언젠가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네. 네. 굉장히 재밌죠. 네. 이게 이제 최유진 대위잖아요. 조선인이지만 이제 미군 군인, 미군 대위잖아요. 제6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강가에서 그 고해신한테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은 어떤 조선이요?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라는 질문을 하죠. 네.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 왜 질문할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고해신이 답변을 못해요. 조선 독립을 항상 생각을 했는데 독립된 조선이 어떤 조선이어야 하는지는 당시의 지식인들도 별로 생각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만들려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최유진 대위가 이 질문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그 독립된 조선에 여전히 백정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신분이 있으면은 백정 출신이 독립된 조선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백정인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독립된 조선은 신분이 없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일도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들려는 통일, 저는 여러분의 통일 이미지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된 나라의 형태, 구조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통일은 말을 하는데 어떤 통일이냐는 거죠. 어떤 통일. 최유진 대위가 또 질문 하나 더 합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겁니다. 예. 백정도 잘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답변을 못했어요, 이때. 예. 그러면 통일된 나라에는 누가 사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통일된 나라에는 북한 출신, 남한 출신 위계가 없을 수 있는가? 동서동이 있었거든요. 오씨, 배씨 그랬잖아요. 예. 저 게으른 동독인들, 저 천박한 자본 소독인들 이랬잖아요.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민들에게 어떤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 저에게 적어도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탈주민들이 자신의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정당하게 취급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거 불편한 짐이야. 너희들 그거 지워버려야 돼.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가 아니라 북한 출신도 남한 출신도 또는 조선족 출신도 다문화 출신도 자신들의 그 출신에 대한 존재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통일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투쟁을 하나 합니다. 인정투쟁. 근데 이 인정투쟁은 여러분도 하고 누구나 다 하죠. 악셀 호네트가 말한 인정투쟁인데 자기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학력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뭐 명예도 얻고 싶고 누구나 합니다. 인정투쟁은.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하지만 하나 더 합니다. 신뢰투쟁. 이건 이제 제가 인정투쟁의 개념에 빗대어서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 더 하는데 내가 북한에서 왔지만
빨갱이도 아니고요. 간첩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친구가 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돼도, 여러분과 같은 회사의 동료가 돼도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끊임없이 나의 존재가 안전하다는 그 사인을 계속 한국 사회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출신을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북한 탈북민이라는 걸 알게 돼서 파혼당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아우, 저 간첩이었다고. 파혼당한 사람 여럿이 있고. 그 다음에 가령 회사에, 회사마다 뭐 기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1급, 2급, 3급. 채용은 하되 1급 기밀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체성의 검증이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하는 투쟁이 하나 신뢰 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쟁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이탈 주민들이라는 것이죠. 이 투쟁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즉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네, 티가 안 나게 하는 것. 또 이제 원전 통일이라고 하는데, 원전 통일의 삶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다면 과연 이들이 원전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한국 사회가 이들을 원전 통일 취급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네, 부처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많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고 다 하지만 그래도 경계인과 이중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경계라는 게 보통 우리가 뭐 국경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국경. 넘지 말아야 할 선. 경계인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거나 불분명하거나 회색 분자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바꾸고 싶어요. 이 경계라는 게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정체성은 굉장히 장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개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한국 사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체제를 살았고 두 체제의 삶을 갖고 있고 두 언어를 갖고 있고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몸에 압축된 존재들이잖아요. 굉장히 고유한 경험이 많죠. 그래서 또 남한의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북한의 독재와 집단주의 사회주의를 경험을 했죠. 이들은 그냥 탈북자야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살아있는 경계선이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북한은 한 40년 정도 뒤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시죠? 덕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저 그거 보면 되게 공감했어요. 왜냐면 딱 제가 살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딱 4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과거와 현재를 한 몸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와 현재 계속 충돌하고 있죠. 탈북자. 난 한국 사람이야. 이 충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 단일 정체성을 강요하면 안 된다. 한국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지 말아라. 북한에서 삶과 기억을 계몽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죠. 예. 왜냐면 한국은 섬나라잖아요. 예. 대륙이지만 섬나라입니다. 한국은. 예. 대한민국 여권이 여권 파워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94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2위예요. 1위가 일본과 싱가포르예요.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권 파워라는 건 일종의 국가 신뢰도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방문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예, 단 1분도 못 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괴리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화적 공존을 향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족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자. 상호성의 원칙을 갖자. 두 기억이 공존을 해야 된다. 북한에서의 나의 삶이 한국 사회에서 평가절하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걸 경험 자본으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 통합을 하는데 더 나아가 통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죠.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나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평화라는 게 저는 일단은 분단으로 경직된 사회의 균열을 내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21년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 사회가 조금 굉장히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양성의 시대, 다문화 시대, 초연결 시대, IT 강국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고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북한은 고립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예. 세계와 단절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2021년에 세계의 법을 만들었어요. 3대 악법이라 해가지고 저기 평양문화보호법 등등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류를 차단하고 막 그래요. 북한은 늘 그래왔잖아요. 외부 정보를 차단을 해왔잖아요. 한국은 어떻죠? 우리는 북한 정보 접근 못해요.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북한 웹사이트 차단돼 있고 북한 사람 당연히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정보 차단의 속성으로 보면 남북한이 똑같아요. 독인 객인이에요. 북한만 너희들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못 봐요. 연구자들만 도서관에 가서 허락을 받고 북한 문헌을 연구하고 논어신문을 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스스로 우리 손발에 꽁꽁 묶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 경직되어 있고 심지어 때로는 때로는 아니죠. 왠지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심각하게는 인종차별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그 트리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담론을 만들어내고 공론장을 열어내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실제로 궁금한 것이나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